베이루트의 한 병원. 간호사가 허리춤에 삐삐를 꺼내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 손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 9월, 레바논 전역에서 통신기기 5,000대가 연쇄 폭발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거리 한복판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배터리 안에 숨겨진 30g짜리 폭약이 일제히 터진 거예요. 숨진 사람 42명, 부상자 3,000명 이상. 초등학교에 입학도 못한 아이도 그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흘 뒤, 32년간 조직을 이끌어온 수장이 폭탄 80발에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후계자도 며칠 뒤 같은 방식으로 죽었고요. 전 세계가 선언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끝났다고. 그런데 2026년 3월 이 조직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본부도 날아갔고 보급로도 끊겼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왜 안 죽는 걸까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테러 단체입니다. 동시에 레바논 국회에 의석을 가진 합법 정당이에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운영하는 복지 단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강한 무력을 갖고 있으면서 정부 허락 없이 이웃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테러 단체, 정당, 복지기관, 군대, 이 네 가지가 어떻게 한 몸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무기를 볼 게 아닙니다. 이 괴물을 만들어낸 실험실을 봐야 해요. 바로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레바논을 중동의 흔한 이슬람 국가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가장 기이한 나라예요. 국가가 공인하는 종교만 18개입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기독교도가 맡아야 하고,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이 맡게 돼 있어요. 부총리는 정교회, 국방장관은 드루즈교 신자가 맡고요. 국회의원 의석도 기독교와 이슬람이 정확히 반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대통령은 불교, 총리는 개신교, 국회의장은 천주교 신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걸 국민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실제로 이 균형이 한번 깨지자 레바논은 15년간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 종교가 이토록 많을까요? 레바논은 고대부터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기원전에는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지중해 무역을 지배했고,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 불렸죠.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웠던 카르타고 있잖아요. 그 카르타고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로마에 정복당한 뒤 기독교가 퍼졌고, 이 지역도 당연히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600년대에 이슬람이 등장했어요. 이슬람 제국이 무섭게 팽창하면서 중동 대부분이 이슬람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레바논 산맥 깊숙이 숨어서 끝까지 기독교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론파 기독교도들이에요. 산이 워낙 험해서 이슬람 세력도 이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산이 깊으면 기독교도만 숨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내에서도 소수파인 시아파 계열 종파들, 드루즈파나 알라위파 같은 집단들도 수니파의 탄압을 피해 이 산 속에 터를 잡았어요. 역사가 오래되고, 주인이 끊임없이 바뀌고, 산이 깊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손바닥만 한 땅에 18개 종파가 공존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1500년대, 레바논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스만은 수니파 국가라서 소수 종파를 견제했죠. 그런데 산악지대를 직접 다스리기가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드루즈파 토호들한테 통치를 맡겨버립니다. 오스만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드루즈파와 기독교 마론파를 서로 붙여놓으면 절대 뭉치지 못할 테니까요. 19세기에 오스만이 기울기 시작하자 프랑스가 끼어듭니다. 명분은 마론파 기독교도의 보호, 실상은 중동에 자기 영향력을 심겠다는 속셈이었죠. 1861년부터 레바논은 겉으로는 마론파 자치지역이지만 사실상 프랑스 보호령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오스만이 완전히 무너지자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칼로 썰듯이 나눠 가졌어요. 영국이 이집트에서 이라크, 팔레스타인까지 챙겼고, 프랑스는 레바논과 시리아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랑스가 결정적인 짓을 합니다. 원래 레바논은 마론파 기독교도들이 살던 산맥 일대만을 가리키는 작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시리아 땅을 이리저리 떼어다 붙여서 영토를 확 키워버린 겁니다. 이른바 대레바논의 탄생이에요. 뭐가 벌어졌겠습니까? 원래 기독교 마론파가 다수였던 인구 구성이 완전히 뒤섞여 버렸어요. 수니파, 시아파가 대거 레바논 국민이 된 거죠.
프랑스의 속셈은 분열시켜 지배하기.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봤자 수니파와 시아파를 나누면 각각 2위, 3위가 돼서 기독교 마론파가 여전히 최대 종파로 남게 되거든요. 프랑스는 마론파를 비호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나머지끼리는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도에서 가장 처참하게 밀려난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시아파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3대 종파 중 하나인데 기댈 곳이 없었어요. 기독교 마론파는 프랑스를 등에 업고 있었고 수니파는 이슬람의 주류 종파라서 오스만 시절부터 기반이 있었습니다. 반면 시아파는 이슬람 내에서도 소수파인데다가 오스만 시절에도 탄압받았고 프랑스가 들어와도 마론파한테 밀려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프랑스한테 레바논 시아파는 그냥 이용할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바로 이 소외의 역사가 나중에 헤즈볼라라는 괴물을 낳는 토양이 됩니다. 2차 대전이 터지면서 판이 바뀝니다. 프랑스 본국이 무너지면서 식민지를 붙잡고 있을 여력이 사라진 거예요. 1943년 레바논이 마침내 독립을 선언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18개 종파가 뒤섞인 나라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결국 종파끼리 자리를 나눠 갖는 식으로 타협을 합니다. 대통령은 마론파,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 공평해 보입니까? 전혀요. 대통령과 총리가 실권을 쥔 반면에 국회의장은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웠거든요. 시아파 부유층 몇몇이 마론파와 수니파에 빌붙어서 자기 이속만 챙겼지 일반 시아파 주민들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독립을 했으니 나아졌을 거라고요? 레바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도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번화했을 때에도 시아파 마을에는 전기조차 안 들어왔어요. 중동의 금융 중심지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작 그 번영의 과실을 시아파는 한 입도 맛보지 못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슬림 인구의 출산율이 기독교도보다 높았는데 마론파 기득권층이 인구조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인구 비례로 권력을 나눈 시스템인데 인구를 안 세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레바논은 UN 가입국 중에서 독립 이후 공식 인구 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냐고요? 인구를 세는 순간 무슬림이 훨씬 많다는 게 드러나고 그러면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하니까요.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아파를 하나로 뭉친 인물이 나타납니다. 무사 알사드르, 이란 출신 시아파 성직자예요. 조상이 레바논 사람이었는데 1950년대에 레바논으로 건너와서 시아파 권익 운동에 뛰어들었고 1968년에 레바논 최초의 시아파 정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시아파한테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예요. 시아파가 겨우 발판을 마련하나 싶었는데 시련은 밖에서 들이닥쳤습니다.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박살내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대거 레바논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론파 입장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더 늘어나는 셈이니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970년에는 요르단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쉽게 말해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 싸우던 무장 조직의 병력 수천 명이 레바논 남부에 들어와서 눌러앉아 버린 거예요. 난민이야 그렇다 치죠. 근데 무장 병력이 남의 나라에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람에 레바논 남부가 졸지에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가장 피해를 본 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거기 살던 시아파 주민들입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게릴라 사이에 낀 거죠. 양쪽이 쏘는 총알이 시아파 마을에 떨어지는 건데 가뜩이나 정부한테 무시당하던 시아파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레바논 정부가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난한 시아파가 사는 동네니까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내버려둔 거예요. 1973년 무사 알사드르가 선언합니다. 우리도 총을 들겠다고. 무장한 건 시아파만이 아니었어요. 정부가 마비되니까 마론파, 수니파, 정교회 전부 각자 민병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종파는 자기가 지킨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레바논 전체가 무장 캠프가 됐고 1975년에 끝내 15년짜리 내전이 터지고 맙니다.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거예요.
명분은 레바논 남부에 자리 잡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소탕이었는데 이스라엘군이 수도 베이루트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시아파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을 환영했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으니까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떠나는 거예요. 점령을 계속하면서 시아파 마을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환영하던 손이 주먹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 순간 이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집권한 호메이니 정권은 전 세계 시아파한테 혁명을 수출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어요. 레바논은 완벽한 기회였죠. 이미 분노에 찬 시아파 청년들이 수만 명이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도 있었으니까요. 이란 혁명 수비대 요원들이 레바논에 들어와서 이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자금과 무기를 대줬습니다. 1982년 이란의 돈과 총으로 레바논 시아파 민병대가 탄생합니다. 이름은 헤즈볼라, 아랍어로 신의 당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정리해 볼까요? 헤즈볼라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오스만 제국의 분열 통치, 프랑스의 분열 지배, 독립 이후에도 계속된 시아파 차별, 인구 조사조차 안 하는 기득권의 횡포, 팔레스타인 문제의 불똥,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침공까지 이 모든 게 겹겹이 쌓이면서 시아파가 스스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때, 외세가 자기 마을을 짓밟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결국 총을 듭니다. 초기에 헤즈볼라는 자살폭탄 공격과 게릴라전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983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를 폭파해서 미군 241명을 한 번에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헤즈볼라와 연계된 조직의 소행이었습니다. 자폭 대원단 2명으로 미국을 레바논에서 철수시켜버린 겁니다. 아랍 세계 전체에서 영웅 취급을 받았죠. 2000년에는 이스라엘군을 레바논 남부에서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아랍권에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몰아낸 건 거의 유일한 사례였어요. 바로 이 하나의 사실이 헤즈볼라를 중동 전체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진짜 무서운 건 전쟁만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전기를 끌어오고 도로를 깔았어요. 레바논 정부가 외면했던 시아파 마을에서 정부 노릇을 대신한 겁니다. 자체 TV 방송국까지 운영하면서 뉴스, 드라마, 음악 프로그램을 내보냈어요. 한번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정부는 수십 년간 우리 마을에 전기 하나 안 넣어줬는데 헤즈볼라가 와서 병원을 짓고 아이들 학교를 세워준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민심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 1992년부터는 국회에까지 진출합니다. 무장단체이자 합법 정당이자 복지기관. 한 나라 안에 정부가 2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군사력마저 레바논 정규군을 넘어섰습니다. 이란에서 무기와 자금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시리아를 통한 보급로도 뚫렸고요. 2006년 이스라엘과 34일간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결과요?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했어요. 중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5년 뒤 시리아 내전이 터지자 헤즈볼라는 직접 병력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란에서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무기 수송로,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지켜야 했거든요. 2023년 10월 중동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거예요. 헤즈볼라는 곧바로 하마스와의 연대를 선언했고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서로 치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전이 무려 1년 가까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마침내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쓰던 삐삐-5000대에 폭발물을 심어서 납품한 거예요. 배터리 안에 PETN이라는 폭발물을 30g에서 60g씩 넣었는데 분해해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무전기까지 터져서 이틀 만에 사상자가 3,000명을 넘겼습니다. 열흘 뒤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나스랄라가 폭격으로 사망했어요. 후계자도 며칠 뒤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지도부가 통째로 전멸한 겁니다. 한 달간의 혼란 끝에 오랜 2인자였던 나임 카셈이 새 수장으로 올라섰습니다. 1982년 헤즈볼라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33년간 사무차장을 지낸 인물이에요. 그해 11월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휴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국경 요충지 5곳을 계속 점령했고 양측 다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든요. 2025년에는 새 레바논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헤즈볼라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고에 진입해서 무장 해제 8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나임 카셈은 단칼에 거부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한 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요. 같은 해에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마저 무너지면서 이란에서 시리아를 거쳐오던 무기 보급로까지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지도자도 잃고 무기도 빼앗기고 보급로까지 막혔으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했죠. 헤즈볼라는 이제 정말 끝났다고. 그런데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5년 말, 이번에는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진 거예요. 이란 내부가 흔들리자 미국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2026년 1월, 미국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함대를 보냈고 긴장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합동 공습합니다. 수도 테헤란이 폭격을 당했어요.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이 공습으로 사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어요. 헤즈볼라를 만든 나라, 40년 넘게 돈과 무기를 대주던 후원자,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헤즈볼라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나임 카셈은 보복을 선언했고 하메네이 사망 바로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끝났다던 헤즈볼라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FPV 드론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탱크를 때려 부챈고 수도 텔아비브를 향해 미사일을 날려서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4개 사단 이상을 레바논 남부에 밀어넣으며 전면전에 돌입했고 3월 현재 레바논 내 사망자만 687명, 부상자 1, 774명에 달하고 있어요. 한편 레바논의 살람 총리는 헤즈볼라의 군사행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그걸 막을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국 정부가 자국 내 무장단체의 전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레바논의 현실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 이야기를 다시 봐보겠습니다. 헤즈볼라의 역사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모순 그 자체예요. 소외받던 집단이 외세의 침략을 계기로 무장하고 그 무장이 정치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는 고리. 2024년 조사에서 레바논 국민의 55%가 헤즈볼라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스랄라가 죽었을 때는 수니파와 기독교 지역에서 축제가 벌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시아파 사이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외세가 들어오고 외세는 반드시 내부에 갈라진 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틈은 결국 같은 나라 사람끼리 총을 겨누는 비극으로 이어지죠. 레바논은 그 비극이 42년째 현재 진행형인 나라예요. 헤즈볼라는 2006년에 두들겨 맞아도 살아났고 2024년에 지도부를 통째로 날려도 살아났습니다. 42년 전에 탄생한 이 조직은 지도자를 잃고 본부를 잃고 보급로를 잃고도 지금 이 순간 싸우고 있습니다. 왜 안 죽냐고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헤즈볼라는 뿌리가 아니에요. 가지입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무가 썩어 있는 한 잘라도 다시 자라납니다. 종파가 국가보다 먼저인 나라, 정부보다 민병대가 더 믿음직한 나라,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아서 외부 세력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헤즈볼라가 사라져도 다른 이름의 헤즈볼라가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